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요. 우리 2023년 3회 기출문제 물류 2급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5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던 시험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ERP 도입에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ERP를 도입하면 이렇게 좋아져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좋아지는 것 중에는 고객 서비스 개선도 있을 거고요. 최신 정보기술 도입도 하고요. 그 다음 개별적인 업무에서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겠죠. 하지만 사이클 타임이요. 이런 사이클 타임은 증가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그 물건이 들어와서 내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감소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의 증가가 틀렸다. 이 외에도 사이클 타임도 감소하고 결산 작업도 감소하고 이런 감소한다라는 특징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기업이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뭔가 클라우드 ERP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름 형태로 생긴 곳에 내 자료를 집어넣고 여기서 지그지글 한 다음에 또 꺼내서 보고 약간 이런 형태의 머리에 이미지를 그려놓고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하더라. 굳이 뭐 서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도 서버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 안에 무궁무진한 이 바다에 넣어놓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ERP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디서든 클라우드에 대한 접속만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여러분들 요즘 뭐 재택근무다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장비 관리, 서버 관리에 필요한 IT 투입 자원을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굳이 서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뭐만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상태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름 형태에 있는 뭔가 이 이미지가 있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자료를 넣어놓고 쓰기도 하고 뽑아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자, 결국에 정답은 4번일 텐데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하다. 이건 어렵죠. 우리가 정해진 클라우드가 있으면 그 클라우드만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자, 베스트 프랙티스의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BPR이다 라고 해서 이 혁신을 이야기하죠. ERP에 대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PR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RP 구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에 있었던 업무에다가 뭐를 넣지는 말자. ERP를 넣지는 말자. 기존의 업무는 제거하고 새로운 경영혁신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던가 경영혁신을 하고 ERP를 도입해야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끌어다가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줘야 됩니다. 자, BPR을 실시한 이후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ERP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자재에 대해서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재 조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자, 두 번째 MRP2다라고 해서 자재를 조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까지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단순한 자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류, 그리고 회계, 인사, 생산 모든 전사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클라우드 ERP나 이런 형태로서 확장형 ERP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RP1, 2 ERP 확장형 ERP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생산 자동차는 4기간의 단순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죠. 자, 이때 주의할 점, 우리가 7월의 수요 예측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4라고 했을 때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최신의 데이터가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신 데이터인 6월부터 시작해서 5, 4, 3 이렇게 4개월입니다. 그러면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이면 여기가 0.4, 그 다음에 이쪽이 0.3, 그 다음 0.2, 그 다음 0.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지만 단순이동평균법은 모두 다 똑같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0.25, 0.25 하셔서 똑같이 계산하신 다음에 모두 다 더해줘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게 되게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넷을 모두 다 더해주는 거죠. 105 더하기 85 더하기 120 더하기 90 하신 다음에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가셔서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85, 120 플러스 90 하시게 되면 400. 400을 4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으니 7월 달의 예측치는 100개로 예측이 되네요. 자, 이렇게 수요 예측치를 우리가 앞에 있는 4개의 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7월에는 100개의 수요가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경쟁 환경하에서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 자,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었군요. 자, 가격 유지 정책에서는 우리가 이 가격 할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격 경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의 이미지를 높여준다거나 야, 우리 회사가 친환경적이야 혹은 사회적 기업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꾸준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가격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매를 해주겠죠.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구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하는 건데 구매량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만 한다면 어떻겠어요? 가격을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광고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굳이 할인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물건이 팔리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가격 경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가격 유지 방법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간 또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일정 기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판매에 도움을 주는 판매업자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팔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영업직원이 와서 친절하고 친근하게 한다고 한들 지금 이 사람이 이 회사 물건을 많이 팔아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사실 친절과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금융으로 치료해주는 듯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죠. 자, 당신이 우리 회사 물건을 1,000만 원어치 팔아주시면 제가 당신에게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출과 상관없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익을 나눠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쟁은 리베이트 전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당해업계 총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디귿과 리을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봅니다. 자, 8번에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가격이 1% 변화할 때 상품의 수요가 몇 %를 변화하는가, 이런 절대값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굉장히 탄력적인 거죠.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겁니다. 자, 이 내용도 맞죠?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은 상품, 즉 우리 회사의 물건인데 굳이 우리 회사 물건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유다 라고 한다면 올리브유를 쓰지 않아도 올리브유를 대체할 수 있는 포도씨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까놀라유도 있고 식용유도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체재가 많은 상품들은 아무래도 대체재가 적은 상품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갑자기 올리브유가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으로 올라봐요. 그럼 사람들이 올리브유 잘 안 사려고 하죠. 대신 포도씨유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금방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
이런 건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구매를 포기하기가 어렵죠. 치약의 가격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튜브 하나에 뭐 2,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튜브 하나에 5,000원씩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치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필품의 가격 탄력성이 사치품보다 크다라는 건 틀립니다. 이 실제로 가격의 탄력성은 사치품 쪽이 굉장히 크죠. 사치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에이, 내가 굳이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나 그냥 나를 위한 선물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출, 소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러면 구매를 포기하게 되죠. 실제로 요즘 이제 명품백들이 뭐 기습적으로 가격을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디올이 가격을 상승했다. 그럼 루이비통으로 옮겨가고 루이비통이 가격을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뭐 입생로랑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이 계속 변화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주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문을 받는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수주와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견적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고객들이 나한테 물건을 얼마에 언제까지 어떻게 줄 수 있어? 라고 먼저 물어보죠. 네, 견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수주가 들어가죠. 주문을 받는 거죠. 자, 뭐 견적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견적을 냈다고 해서 또 주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이 견적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수주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죠. 자, 수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출고해야 되죠. 그래서 뭐 출고 의뢰, 출고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출고 처리를 하죠. 출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로 잡으셔야 되겠죠. 자, 매출 잡고 나면 대금의 회수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져 나가죠. 자, 그러면 이런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을 받는 활동이다. 주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 가장 적절한 내용이니까 사실 정답은 1번에서 그대로 체크가 되겠네요. 중요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구매량이 적은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우선 처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ABC 분석이다 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주된 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A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집중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수주 등록 과정에서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납품 불가함을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해요. 아, 이러면 사장님 막 뒷목 잡죠. 예. 야, 생산을 언제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생산 완료 시점을 공유하며 이때 드려도 되는지 트라이를 해봐. 왜 무조건 물건 없다고 저희 없어요 이러고 끝나냐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안 되죠. 견적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단가 수량 등을 산출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금의 지급 단계가 아니죠. 수주하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10번 갑니다. 과거 총이익액을 실적으로 이용해서 거래처 여신한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거래처의 과거 3년간의 총 매출액이 220억. 자, 이렇게 과거 3년간의 총 매출액 기준은요. 이런 과거의 매출액을 가지고서 나오고요. 그 다음 현재 이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차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회사에게 내가 회수한 돈의 액수가 나오죠. 3년 동안 220억을 매출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은 20억이래요. 그러면 200억은 받았다는 얘기겠죠. 받은 200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익률이 20%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00억의 20% 이는 40억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적절한 여신한도액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은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고요. 요 3년간의 총 매출액에다가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을 차감한
그 금액을 대상으로 이익률을 곱해서 A에게 얼마까지 외상으로 줘도 되는지에 대한 여신한도를 계산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 유형을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효율적 공급망은요, 무조건 가성비 따지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 대응적 공급망 같은 경우는요,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이러는 거고요. 가성비를 높이는 애들은 아무래도 마진율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내용들이겠죠. 자,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였다? 효율적 공급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 공급망의 특징을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렴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빨리빨리 해서 창고에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서 재고 수준,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되죠. 근데 이 대응적 공급망 같은 애들은 어때요? 무조건 많이 쌓아둬야 돼요. 마진율이 높죠. 공격적 마케팅,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누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그 물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조건 예스를 외쳐주려면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고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높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수요 예측이 어렵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고 스피드, 유연성, 공격적으로 품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최고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고려하는 건 대응적이라고요. 반대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가성비 따지는 애들은 효율적 공급망인 거고. 자, 물류 거점 설계에 관한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자, 수송 비용과 수송 거리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수송 비용이다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왜 서울에서 잠깐 여기 경기도 가는 거랑 충청도 가는 거랑 그다음 경상도 가는 거랑 저 제주도 가는 거랑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비례해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수송 비용은 수송 거리에 따라서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재고 비용. 물류 거점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이 크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완화하게 된다. 얘가 바로 정답이네요. 왜냐면 물류 거점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그 창고 안에 물건을 많이 쌓아둬야 돼요. 근데 쌓아두다 보면은 또 그만큼 물건의 생산을 대량 구매하게 되거나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따라서 이 고정비에 대한 단가가 많이 나눠 가지면서 물건 자체에 대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대량 구매하면은 할인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많이 생산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재고가 많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가격이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송 비용이 점점점 증가합니까? 아니죠.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거점이 많아졌다는 건 내가 이동할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창고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저 멀리서 가져오던 물건을 요 바로 앞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송 비용은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기게 되면 다시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죠. 자, 고정 투자 비용은 인건비,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등이 포함이 되며 그 다음에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고정 투자 비용은 말 그대로 물류 거점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런 것들은 물류 거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본 예를 들어서 창고 하나 물류 거점을 만드는데 1억이 필요하다. 그럼 2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2억이 필요한 거고 3개를 만들려면 3억이 필요한 거죠. 13번 갑니다. 재고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래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거래처에서 물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도난을 당했다거나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이 없이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안전재고다라고 합니다. 자, 비축재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늘 얘기할 때 비축 생산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 비축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 지금 물고기가 많이 생산이 될 때 일정 부분은 정부가 사서 냉동고에다가 얼려두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생산이 될 때 이 가격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계속해서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또 하나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그러다가 이 생선들은 금어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지 못할 때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꾸준하게 사람들은 식탁에 생선을 올리길 원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비축해놨던 생선을 풀어주는 거죠. 이거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에 대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려고 구매를 해 놓는 재고인 거죠. 자, 순환재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건전지 얘기 많이 하죠. 건전지 보통 사게 되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4개가 들어있죠. 자, 4개 기본 세트를 내가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근데 내 휴지통에는 혹은 내 장난감에는 딱 3개만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3개 넣고 나면 하나의 건전지가 남아있죠. 설마 이걸 버리겠어요? 아니죠. 잘 두죠. 잘 두고 다음에 또 건전지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4개를 사러 가겠죠. 다음에 구매할 때까지 계속해서 얘는 남아있어요. 3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서 사오면 그때 3개 쓰고 나서 이제 남는 애들 모아다가 쓰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다음 구매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재고, 이런 걸 이제 순환재고라고 하죠. 자, 마지막 수송재고는 운송 중인 재고로서 뭐 파이프라인 재고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고의 유형을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 볼게요. 고정 주문량. 수량을 늘 맞춰요. 일정하게. 수량을 늘 맞춰요. 제 발주점을 구하고자 할 때 제 발주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해요. 자, 기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3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5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7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은 늘 바뀌어요. 나는 항상 매일매일 수시로 가서 뭐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량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딱 제 발주점이 되면 내가 원하는 수량을 그대로 다시 이 얼마만큼, 경제적 주문량만큼 주문을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이 되었을 때 주문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발주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주해야 되는 시점, 그 시점에 수량이 몇 개일 때 너는 하니?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요. 조달 기간, 즉 우리가 주문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물건을 받아볼 때까지 이 주문 기간 동안에 리드 타임이 있더라는 거죠. 이틀 걸린대요. 그럼 주문 기간 동안 소요량 몇 개가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4개씩 소요가 되면 이 이틀 동안 최소한 8개는 항상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2개의 안전재고까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회사는 10개 수량까지 딱 되자마자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3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7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의 재고 수준이 딱 10개 수준이 되면 나는 주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10개 딱 되자마자 주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날에 4개가 사용이 되고 두 번째 날에 4개가 사용이 되어서 2개가 딱 남았을 때 재고가 들어와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고정 주문 기간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걔는 기간을 똑같이 하는 거고 계속해서 수량은 들쑥날쑥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5번 갈게요. 발송화조의 문전에서 도착화조의 문전까지 문전 배송이 가능한 수단. 자, 우리가 이걸 도어 투 도어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 집 앞에서 저 집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화물밖에 없죠. 항상 이런 도어 투 도어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런 철도 운송의 단점으로 이야기하죠. 문전 배송이 어렵다. 그리고 추가적인 운송 수단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철도 운송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기후에 대한 전천후 운송 수단이다. 대량으로 많은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에 대한 조절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서 받아보기까지에는 추가적 운송수단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단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문전 배송이 가능한 거, 문전 배송이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외에 뭐 해상 운송이다라고 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기간이 이제 장기간이 걸린다 뭐 이런 거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은 관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구축만 잘 해놓으면은 공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 걱정 없이 계속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액체류나 기체류 이런 것들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라든가 특징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16번 갈게요. 16번 창고관리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출고관리가 잦은 자재는 출고장 또는 사용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나가는 물건들은 여기가 만약에 출구다라고 하면 이 출구 근처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배치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빨리 그 물건을 꺼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반 통로와 운반 거리를 가능한 길게 하여 적재 횟수나 시간을 단축시켜요? 아, 운반 거리가 긴데 어떻게 단축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짧아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유일이 있는 가변성 자재. 유일자가 가장 빠른 순서부터 먼저 출고.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통기한을 가지고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우유 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쪽에 배치해주고 유통기한이 긴 아이들은 저 뒤에 구석에 숨겨놔라 이런 얘기 했었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앞에 있는 유통기한이 짧은 것부터 먼저 소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폐기 재고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겠죠. 자, 창공 공간의 효율성과 신속한 입출고를 위해서 운반 수단과 방법을 개선하고 팔레트 사용을 우선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있죠. 이 팔레트 사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노란색, 주황색 판이에요, 판. 그래서 포크리프트 같은 걸로 그 안에 사이에 이렇게 콕 찍어서 즉 올리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7번. 화장품, 약, 서적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시장성을 가진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가격,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세요. 바로 정가 가격이죠. 그래서 서적, 도서, 정가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서 정가제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중 가격이 나오려면 꽃, 어류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횟집, 꽃집, 꽃 가격이 언제 제일 비싸더라? 카네이션은 5월 달에 제일 비싸더라. 그 다음에 또 입학 시즌, 졸업 시즌에 꽃값이 너무 비싸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횟집에서 회가 잘 잡히는 계절에 가격이 들쑥날쑥. 그래서 시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시중 가격. 자, 개정 가격은 차량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나 버전이 나왔을 때 가격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정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공급자들끼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자, 가격표를 만들어 놓고 이 가격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정 가격 말고서 다른 나머지 하나는 교섭 가격이 있었죠. 교섭 가격은 공급자와 즉 판매자와 물건의 구매자가 1대1로 만나서 서로 가격을 협의하는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섭 가격이다라고도 이야기했었죠. 자, 각각의 가격의 종류들 그 예시들과 함께 같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18번입니다. 이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 15일 이내에 갚으면 8% 깎아줄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갚으면 8% 할인해 주는데 여기에 추가로 20일을 더 주는 거예요. 추가로 20일을 더 주기 때문에 15일에다가 추가 20일이 더해지면 최종 35일 동안 우리가 현금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자 했던 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지불에 대해서 8% 할인을 인정하며 특별 추가 할인 기간을 포함해서 거래일로부터 총 며칠간 35일간
이렇게 현금 할인이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20 days 해가지고 엑스트라 해서 추가적으로 20일이 더 붙어서 최종 35일간 그래서 15일이 할인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OG다라고 해서 수취일 기준으로서 우리가 상품의 수취한 날짜부터 가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을까요? 뭐 어드밴스다 이런 것들도 해서 선일부 기일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엔드 오브 먼스다라고 해서 이 엔드 오브 먼스는 구매 당월락 할인. 그래서 구매하는 달에 이제 월을 끊어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엑스트라 데이를 봤지만 다음에는 ROG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항상 그런 거 나올 때 주의하실 점은 앞에가 할인율이고 뒤에가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 저 8이라는 숫자는 8일이 아니라 이렇게 8%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스킨 화장품과 같은 보기와 같은 원가 구성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여기까지가 직접 원가. 그러면 우리 회사는 직접 원가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물건의 제조 원가가 나오죠. 자, 우리 회사는 이런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해서 판매 원가를 산출하고요. 이 판매 원가가 산출이 되면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계산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나에게 판매 원가가 7만 원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관리비가 판매 관리비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12,000원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7만 원에서 12,000원을 차감하면 58,000원의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이 58,000원의 제조 원가에 직접 원가를 차감해야 되겠죠. 직접 원가들은 14,000원, 31,000원의 직접 재료비에 8,000원의 경비까지 더해봅니다. 자, 14,000원 더하기 31,000원 더하기 8,000원 하면 53,000원이 나오네요. 자, 이 53,000원이 바로 직접 원가가 됩니다. 자, 53,000원의 직접 원가에 제조간접비 얼마를 더했더니 바로 5,000원을 더했더니 제조원가 58,000원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제조간접비는 5,000원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매원가 7만 원을 주고서 이 매출에 대한 이익 15,000원을 더하면 판매 가격은 85,000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충분히 센스를 발휘할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시험에는요, 여러분들 제조간접비에 괄호가 되어 있지만 다음에는 어디에 괄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 판매 원가나 이런 곳에다가 괄호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번인데요. 자, 공급자 선정 방식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인데, 자,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한정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자에 포함시킨대요. 자, 자격만 갖추면 된대요. 자격을 한정하기는 하는데, 즉 자격을 제한한 거죠. 제한해 두기는 했지만 자격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들어오세요 라고 한대요. 자, 우리는요, 이 일반 경쟁이다 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경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격에 대한 한정. 그 다음에 지명 경쟁이다 라고 해서 지명 경쟁을 설명할 때는 항상 신뢰.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실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수의 계약이다 라고 하면은 독점 1대1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정답은 제한 경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가자의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일반 경쟁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제한, 그 다음에 이제 지명, 그 다음에 이제 수의 계약 이런 방식으로 이 참가자, 경쟁, 공급자들에 대한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하는 방식으로 공급자를 찾는 방법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시험은 뭐 이번엔 제안이 나왔으면 다음엔 지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덮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회차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한 경쟁뿐만 아니라 이번 회차에 나오지 않았던 일반이나 지명이나 수의계약권에 대한 특별한 장점, 단점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제 이론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봐 주시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